안녕하세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태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위에서 시작부터 수천만 사용자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번 세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비스 구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음은 그 과정에서 AWS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음은 시작부터 수백만 사용자들을 핸들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부터 성장하면서 겪게 될 진화 과정의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적의 방법 혹은 경로가 있을까요? 우선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은 MVP 방식, 즉 최소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그림의 차이라면은 위쪽은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어찌 보면 좀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반면에 아래쪽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동수단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로 제품이 변화를 하게 되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차까지 가는 게 오버스펙 혹은 오버엔지니어링일 수도 있고 사용자 혹은 마켓의 요구사항이 스케이트보드나 킥보드 정도 수준에서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스타트업들이 가장 피해야 될 상황이 오버엔지니어링을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필요 이상의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오버스펙으로 만드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게 MVP 방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마존 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하신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직역을 해보자면, 해석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결정들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7, 80%의 결정들이 대부분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결정들은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일단 행동으로 옮기자.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신 그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제품을 만들고 배포를 하고 그리고 마켓과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개선점을 찾고 또 제품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또 다시 배포를 하고 또 측정을 하고 이 과정들을 무한으로 반복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현재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죠. 몸이 가벼운 스타트업들이 큰 회사들을 대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면은 바로 이 이터레이션 속도가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이런 이터레이션을 빨리 돌림으로써 큰 기업들을 이기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랑 이야기들이랑 관련해 가지고 AWS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AWS의 요금 체계는 Pay as you go입니다. 장기 계약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가 없고 사용량만큼만 과금이 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요금과 비슷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서버를 사고 셋업하고 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어야 하지만 요즘같이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WS를 통해서 민첩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AWS에서는 API, SDK, CLI, 콘솔 등을 통해서 수분 내에 이제 필요한 인프라나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서버나 시스템을 발주 놓고 배송될 때까지 기다리고 셋업하는 데 드는 시간이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일 텐데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너무 많이 준비해서 리소스가 남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준비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됩니다. 이제 AWS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필요할 때 늘리고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다 보니까 리소스가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WS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로벌 확장이 필요하시다면은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이용해서 쉽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AWS의 글로벌 인프라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AWS는 현재 24개의 리전, 77개의 어베일러비티 존, 그리고 216개의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전은 각 지역을 이야기하고 에이지는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전은 2개 이상의 에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에이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리전 장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중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이지는 2군데 이상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또 한 겹의 이중화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으로 보시면 되고 주로 CDN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자료에 언급된 숫자들은 2020년 말 기준입니다. AWS의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URL들을 들어가 보시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또 AWS의 수많은 서비스들을 정리해 놓은 테이블인데요.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75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있고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컴퓨팅, IoT, 머신러닝, 모바일, 애널리틱스 등 각 영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조합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저희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역시 AWS 서비스들 중 일부를 나열한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하일리 스케일러블하고 폴트 톨러런트한 서비스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S3, SQS 같은 서비스들이 있을 테고요.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따로 서버를 이제 확보하고 프로비저닝 하지 않아도 되고 로드 밸런싱이나 스케일 관련해서도 따로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올바른 아키텍처링을 한 경우에 이제 하일리 스케일러블한 특성을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세션에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시작부터 수백만 사용자로 가는 여정을 한번 보려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랑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일들, 뭐 직접 안 해도 되는 일들은 남들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WS의 서비스들에는 서버리스, 관리형, 그리고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최대한 줄이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한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최소 한 명은 있을 테고요. 아마도 시작할 때는 이 그림에 나온 것 같이 아주 간단한 아키텍처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요청한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줄 DNS가 필요합니다. IP 주소를 받은 사용자는 이제 IP 주소가 물려있는 서버 인스턴스를 요청을 보내게 될 테고 또 그 서버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사용자한테 다시 보내주겠죠. 참고로 아마존에는 라우트 53라는 DNS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방금 그림처럼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MySQL, Postgres, MS SQL, 오라클 등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제공하는 RDS 그리고 아마존에서 개발하여 아마존닷컴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NoSQL인 다이나모DB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맨 오른쪽에 나온 넵튠의 경우에는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하는 데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상황과 워크로드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거가 가장 좋을지 궁금하시면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지만 MySQL 그리고 포스트그레스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플리케이션 코드나 라이브러리, 쿼리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상용 데이터베이스만큼의 성능을 제공을 하지만 비용은 그와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가량 저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MySQL RDS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RDS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최대 15개의 리드 레플리카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 스토리지 엔진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고 또 3개의 에이지에 이제 6웨이로 데이터를 펼쳐놓기 때문에 더 높은 데이터 안정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버리스 옵션도 제공을 합니다. 서버리스 옵션으로 가시게 되시면 이제 서버 인스턴스를 선택해가지고 인스턴스를 계속 켜두는 게 아니라 쿼리 리퀘스트 기반으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나 개발 서버처럼 간헐적인 리퀘스트 처리를 해야 할 때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계속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NoSQL을 꼭 사용을 해야 하나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저의 대답은 일단은 SQL로 시작하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SQL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쌓여있는 지식들, 책이나 뭐 도구들 그리고 커뮤니티, 뭐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받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몇백만 사용자로 뭐 SQL을 뭐 망가뜨리고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확장성이 필요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또 이미 검증된 테크닉이나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 경우 이제 우리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서비스를 오픈하자마자 첫 해부터 뭐 수십 테라, 뭐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쌓일까요?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워크로드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은 이제 NoSQL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NoSQL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수많은 리퀘스트가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매우 낮은 레이턴시가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관계가 없는 데이터, 그리고 메타데이터 위주의 데이터셋인 경우를 저장하는 경우, 그리고 스키마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 구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천 레코드 이상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수십 테라바이트 단위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NoSQL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화면은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에는 모두 있을 법한 화면인데요. 로그인 화면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만들게 되신다면은 사용자 인증, 그러니까 로그인, 사인업, 패스워드 찾기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인증 기능을 구현하셔야 할 텐데 아마 거의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한 작업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서비스가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인데요. 코그니토는 이제 관리형 인증 서비스로 UI 컴포넌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 SAML, LDAP 등 지원을 하고 또 구글, 페이스북 등 계정과도 연동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AWS 서비스들과 인터그레이션도 쉽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사용자가 좀 늘어가지고 100명 이상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언급되었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RDS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가 또 1000명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가 되면은 아마도 스케일링, 그러니까 확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확장이라면 이제 수평적 확장이랑 수직적 확장이 있을 텐데요. 수평적 확장은 이제 서버 인스턴스의 수를 늘리는 거고, 수직적 확장은 있는 서버 인스턴스의 크기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직적 확장, 그러니까 서버나 하드웨어나 그 인스턴스를 그냥 더 큰 걸로 키우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AWS의 경우에는 인스턴스 변경을 하는 게 이제 매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빠르고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에 이제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비용도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평적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 확장을 하려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의 역할은 이제 사용자로부터 들어온 리퀘스트를 여러 이제 인스턴스들로 분배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로드 밸런서를 이제 앞에다가 두고 사용자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림에 있는 두 개의 인스턴스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은 인스턴스들이 각각 다른 에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한 에이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장애로 이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도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인스턴스를 또 하나 둠으로써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 장애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RDS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콘솔에서 멀티 에이지 옵션을 켜심으로써 쉽게 그림처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AWS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는 그림에서처럼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프리케이트 되는 서비스라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선택지는 NLB,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ALB,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일 텐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이름이 말하듯이 NLB는 네트워크 레이어의 로드 밸런서고, ALB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NLB를 L4 로드 밸런서, ALB를 L7 로드 밸런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NLB랑 ALB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하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ALB를 먼저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ALB 경우가 기능들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스티키 세션, 컨텐츠 베이스드 라우팅, 웹소켓, HTTP2 같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웹이나 API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ALB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서버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림처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의 부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리드 레플리카, 즉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띄우고 이제 읽기 리퀘스트는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이제 쓰기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또 이제 더 극적으로 로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3의 스태틱 웹 호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 영상, 텍스트, 스크립트 파일과 같은 스태틱 파일들을 서빙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트래픽과 로드를 발생시키는 게 이미지, 영상 같은 이제 대용량 파일들일 것 같은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S3로 직접 붙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게 하고, 그리고 직접 다운로드 받게 하면은 이제 이 그림 속에 있는 이제 인스턴스들이 그 일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로드가 이제 많이 줄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적은 인스턴스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이는 또 이제 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S3 버킷을 바로 클라이언트에 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와 같은 CDN을 이제 배치를 하시면은 사용자들이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S3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S3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즉 변하지 않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데 특화된 저장소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나 파일의 수는 제한이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하나당 최대 5TB까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 듀러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99.999999가 이제 11개가 붙어 있는 듀러빌리티를 제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이제 유실되는 이제 살면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크립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서빙해야 되는 니즈가 있다고 하시면은 S3는 아마도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옵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AWS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실 때도 결국 모든 데이터들의 종착지가 S3가 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프런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는 AWS의 CDN 서비스, 그러니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CDN이 어떤 건지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는 사용자가 한국에 있는 S3 버켓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와야겠죠. 그래서 태평양에 깔려 있는 케이블을 타고 와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거리가
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이제 CDN에 적용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 요청은 한국까지 오지 않고 이제 자기한테 가까이 있는 아마도 캘리포니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에 캐싱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갈 테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고 레이턴시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전 세계 이제 AWS에 212개의 엣지 로케이션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용자들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컨텐츠를 서빙해야 되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게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드가 그리고 또 늘어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핫스팟이 돼가지고 전체 시스템이 힘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로드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캐시 노드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리퀘스트의 처리 결과를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꺼내가지고 사용자한테 보내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리퀘스트가 줄어들게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캐시 노드로 많이 사용되는 거라면은 이제 메모리 기반 데이터 스토어가 될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memcachd와 레디스입니다. 역시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제 AWS에서 일라스틱캐시라는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DS랑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슈를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더 로드를 이제 분산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기능 중 일부를 다이나모DB와 같은 NoSQL 데이터 스토어에 서빙하도록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모DB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관리형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RDS랑은 좀 다르게 인스턴스를 고르실 필요가 없고 이제 서버리스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 스트링과 트리거를 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기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이제 라이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검수하는 로직을 돌린다든가 하는 식의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테이블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게임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토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려면 우선 일반적인 서비스들의 트래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존닷컴의 주간 트래픽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아마도 오전에 오르고 오후 저녁에 피크를 치고 그리고 잘 시간이나 새벽에 이제 내려가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이제 그래프의 상단에 맞춰서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를 해놔야겠죠. 이거를 이제 범위를 더 넓혀보면은 오르락 내리락이 더 드라마틱해지는데요. 이제 그림은 이제 아마존닷컴의 11월 트래픽인데 11월 말 이제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그때 이제 더 극적으로 트래픽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경우 역시 11월에 최상단에 맞춰가지고 리소스 용량을 확보해 둬야지 11월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별 탈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낭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방법은 트래픽이나 로드에 맞춰가지고 리소스 용량도 함께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사람이 직접 눈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일일이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있는 게 오토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을 하시면은 최소 최대 풀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동으로 컴퓨팅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리사이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스턴스들의 이제 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정해둔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인스턴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매트릭은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확인되는 CPU와 메모리가 될 테고 그 외에도 이제 커스텀한 매트릭을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제 50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그림이랑 이제 비슷하지만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리드 레플리카를 추가해 가지고 리드 리퀘스트를 분산하게 되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인스턴스도 당연히 구성을 해가지고 프라이머리에 문제가 생긴 때 대비해야겠죠. 그리고 또 캐시 노드도 추가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부하를 더 줄여야 할 테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노드 모두 여러 개의 에이지에 나눠서 띄워가지고 에이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대비를 해야 할 테고요. 그리고 스태틱 파일들은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서빙을 하게 될 테고요. 맨 처음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인스턴스 수들도 늘어나고 시스템이 많이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게 자동화일 것 같습니다. 자동화를 도와주기 위한 이제 또 서비스들이 자동화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시스템스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가 이제 바스티온 호스트 없이 이제 프라이빗 망에 있는 인스턴스에 접근하게 해주는 세션 매니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제 AWS의 인프라 자동화와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직접 한 땀 한 땀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왼쪽은 이제 직접 관리를 덜 해도 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EC2는 아시다시피 서버 인스턴스 제공을 하고 있고, ECS, EKS는 모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ECS는 아마존에서 만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고, EKS는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의 관리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모두 실제 컨테이너들이 돌아갈 노드들은 EC2 인스턴스를 직접 확보하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파게이트 옵션입니다. 그래서 ECS, EKS를 파게이트 옵션으로 돌리시면은 EC2 인스턴스를 이제 따로 프로비저닝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람다를 사용해 보셨다면은 람다처럼 동작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랑 이제 CDK, 이제 그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두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를 이제 코드로 만드는 이제 자동화를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경우에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은 동일한 인프라를 셋업을 해주고요. 이제 CDK도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보다는 좀 더 이제 익스프레시브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옵스웍스는 이제 셰프라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툴과 같은 서비스고, 이제 일라스틱 빈스톡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걔네들은 이제 로드 밸런서, 오토 스케일링, 배포, 인스턴스 구성들을 이제 한 세트로 쉽게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일반적인 3티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개발을 돕기 위해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9은 웹 기반 이제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IDE이고요. 코드 커밋은 이제 뭐 GitHub이나 이런 것 같은 소스 코드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리고 코드 빌드는 뭐 이름이 나타내듯이 빌드를 해주는 서비스고, 코드 디플로이는 배포를 담당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얘들을 다 묶어가지고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50만이 넘어가면 또 신경을 쓰셔야 할 게 모니터링, 로깅을 잘 하셔야 되고 각종 이제 매트릭을 잘 관찰을 해야겠죠. 관련해서 직접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부 서비스나 툴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 피드백을 잘 받는 것도, 효과적으로 잘 받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테고요. 이 그림은 클라우드워치의 이제 콘솔의 여러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워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인스턴스 상태 같은 이제 매트릭,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이나 OS에서 이제 뽑는 이제 로그들을 이제 컬렉트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람을 걸거나 뭐 대시보드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이나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해 가지고 로그를 이제 뭐하고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될 때도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가 이제 이상한 상황을 이제 감지하는 걸 텐데요. 그림처럼 이제 기존 상황이랑 다르게 일정 매트릭이 튀게 되면 이제 알람을 보내주게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쌓여있는 클라우드워치 로그에다가 쿼리를 날려가지고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시각화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굉장히 많이 오신 건데요. 이쯤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쪼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아키텍처는 이제 모놀리식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스턴스 대수는 많지만 인스턴스에 올라가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기능과 역할을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걸 텐데요. 이제 SOA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처럼 각 티어별로 분리를 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SOA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면은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각 컴포넌트 기능별로 이제 나누고 이제 각자 서비스로 이제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팀이 이제 그걸 맡아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좀 자유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하지만 또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도 이제 그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잘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것도 또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이 또 마이크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이 대표적인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들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를 고르거나 뭐 아니면 뭐 스케일 관련해 가지고 뭐 로드 밸런싱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자동으로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벤트 기반 이제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SQS라는 큐 서비스 그리고 SNS라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이제 펍섭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죠. 이벤트 드리븐 컴퓨팅 그리고 람다. 거기 또 람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텐데요. 아까 다이나모DB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트리거를 할 수가 있고 또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S3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령 뭐 S3에 새로운 파일이 업로드가 됐을 때 이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람다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람다 코드가 들어온 이미지를 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워터마크를 넣는다거나 리사이징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그 워크로드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게 될 테고요. 그래서 루스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더 극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서버리스 모든 서비스를 이제 서버리스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파일을 서빙하는 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인증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멘션드렸던 코그니토 그리고 백엔드 API 같은 경우는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는 다이나모DB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이제 서버리스로 이제 모든 스택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100만 이상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100만 이상 가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전체 아니면 일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멀티에이지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티어별로 로드 밸런싱도 해줘야 될 테고, 오토 스케일링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S3 클라우드 프론트로 서빙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캐싱을 해줘야 되고.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100만이 아니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나 MSA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걸 하면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되겠죠.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일부 기능들은 이제 뭐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SQS q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비동기 방식의 일 처리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500만, 막 1000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핸들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테크닉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페더레이션과 샤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레이션은 이제 기능별로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는 거고, 이제 샤딩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능들을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페더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능이나 목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관련 데이터는 1번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고, 뭐 상품 정보는 2번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그 목적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뭐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한 대의 인스턴스에 호스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샤딩일 텐데, 이제 샤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사용자는 A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고, 2번 사용자는 B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고, 3번 사용자는 C 데이터베이스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역을 나눠 가지고 분산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샤딩 로직이 필요하게 돼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일부 기능을 또 NoSQL로 이동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라면은 뭐 리더보드, 뭐 아니면 핫테이블 이런 것들, 템포러리 데이터 같은 것들 관리하는 거를 이제 NoSQL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온 거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멀티에이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레벨에 이제 이중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SQL부터, 그리고 인프라 안팎에 캐시를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자동화 툴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트릭, 모니터링, 로깅에 신경 써야 될 테고, 이제 바퀴를 새로 발명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NoSQL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0만 이상 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튜닝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기능들을 이제 SOA, MSA 방식으로 구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은 멀티 리전도 고려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아마 또 자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또 다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스택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될 테고, 그리고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스텝은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URL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그 이상의 내용들이 이제 정리된 링크들인데요.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포럼에 들어가시면은 디스커션 같은 거 하실 수 있고, 이제 질문들을 올리실 수가 있고, 프리미엄 서포트에 들어가시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스타트업들 그리고 창업자분들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AWS의 강태호 SA였습니다. 감사합니다.